네, 정부가 예고한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 금감원 노조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고 금융감독과 제재는 새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맡게 되죠. 금융회사 검사와 건전성 집행은 금감원, 소비자 보호와 분쟁 조정은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네 곳으로 쪼개지는 업무 배정에 금융투자업계의 혼선에 빠졌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금융감독원 노조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금융감독 조직 개편에 대한 반대 시위인데 우선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조직 개편 내용이 4개 기관으로 기능이 분산되는데 주현수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짧게 이 어떻게 지금 나눠지는 겁니까? 이제 조직 개편이 예정대로 된다면. 일단 경제 부분하고 금융 부분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기존에 있었던 거는 기획재정부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렇게 있었죠. 예.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개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획예산처가 신설이 돼가지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치하게 되고 이 기획예산처는 예산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 거시 정책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나와서 이 부분은 이제 세제 관련된 부분, 거시 정책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국내외 금융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재정경제부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재정경제부로. 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고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 그 정책과 금융 정책과 국내 금융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재정경제부로 이전을 하게 되고 감독 부분만을 남게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위원회 형태를 띠고 있었던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은 크게 2개, 금융감독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따로 분리가 돼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더 격상시켜서 그 담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예. 이 상황에서 이제 금융감독원은 그러면 감독 부분만 남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금융감독 당국의 이제 조직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지금 새로 생기는 게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이름을 조금 바뀌어서 이게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게 1998년 DJ 정부 때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여러 가지 변화를 거듭했거든요. 우리 감독 이 당국의 조직 체계 개편이 크게 어떻게 바뀌어 왔습니까, 지금? 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된 조직입니다. 예. 통합금융감독원은 이제 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한 다음 해 1월에 이제 통합감독원으로 발족을 해서 당시 조직의 특징은 금감위와 금감원장,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겸임하는 그러한 체제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당시 금감위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융위원회와는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당시 금감위는 일종의 의사국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게 될 때 금융감독원을 만들더라도 법률의 재개정권은 공무원이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법률의 재개정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5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일종의 의사국 조직으로 법률 재개정 의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제출하는 그러한 조직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조직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약 350명 정도 규모의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팀과 전부 다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융위원회는 완벽하게 금융감독과 금융감독원을 관리하는 그러한 조직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금감위원회의 이제 정확한 조직 형태가 아직은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제 일부가 재경부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이제 일부가 금융감독위원회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금감위와
앞으로 이제 뜨게 될 그리고 지금의 금융위는 굉장히 다른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1998년에 세워진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이다. 그래서 의사국에서 적은 인력으로 해왔고 금융감독원장, 통합금융감독원장을 겸임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행정부 조직이잖아요. 금융감독과 그렇습니다. 정책을 동시에 하는 거대한 조직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제 금융정책이 새로 생기는 재정경제부로 넘어간다면 직원들이 다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금 세종시에 있고 네네. 금융위원회는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금융위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선 그 공무원 조직이라는 특성상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만 금융정책국이 아무래도 재정경제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재정경제부는 세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이 금융정책국 자체가 다 세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그 금융정책국에 근무하고 있는 지금 임직원들 입장으로서는 예. 그 이전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피곤함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겠죠.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예, 이 부분이 있는데 어.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위치가 문제가 될 겁니다. 신설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그 지방균형발전법을 따라서 보면은 신설되는 조직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네. 이제 시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설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네. 다른 쪽으로 그 배정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금감원의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감원의 금감원. 일부 조직도 어. 지방으로 다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덧붙여서 잠깐만 그 부분, 그 지방으로 가야 되는 문제만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금감원에서 지금 분리돼 나오는 게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지방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금감원은 남아있는 금감원은 그냥 있게 되는 겁니까? 서울에?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정부 방침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보다도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있어서 예. 기존의 금융감독과 관여된 공무원이나 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어떤 그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기존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통합해서 금융위가 하던 것을 분리한 것이거든요. 정책과 감독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나눠진 의미가 거예요.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금융정책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금융정책이고 어디부터가 금융감독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위가 지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질지는 업무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살펴봐야 할 문제이고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금융정책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거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경제성장이라든가 통화량이라든가 예.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금리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거시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또 금융 감독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라든가 영업행위 질서 감독이라든가 소비자 권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미시적으로 이렇게 나누어는 지지만 이것을 이제 칼로 자른 듯이 구분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양 기관이 역할 분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숫자의 인원이 금융위를 떠나서 재정경제부로 조인할지 이것은 아직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예. 것이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것은 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눠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검사권입니다. 현장 검사권을 그러니까 두 곳이 갖게 두 곳이 됩니까? 이제 아무래도 두 곳 모두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예상하건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겁니다. 새로 생긴 소비자보호원이? 왜냐하면은 영업행위 감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장을 왜냐하면 건전성 관리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숫자라든가 보고서를 통해서도 관리가 가능한 것인데 이 영업행위 감독이라는 거는 상품의 개발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후속 처리라든가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금융회사들이 가장 금감원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현장 검사권에 있습니다. 바로 현장 검사권의 상당 부분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이제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검사권, 현장 검사권이 있다면 뭐 제재권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검사권과 제재권을 쥔다. 그러면 지금 남게 되는 금감원도 검사권과 제재권이 있을 텐데 금융사 입장에서 본다면 두 기관이 동시에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고 경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던데 그래서 그런 건지 뭐 두 시어머니 위에 두 시할머니가 있다는 말까지 있다는데 금융당국 입장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그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재정경제부가 이제 다시 그 금융정책에 관련된 권한을 가져가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재정경제부는 금융회사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8년에 이제 그 이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금융위가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때의 주된 논리는 뭐였냐면은 재정경제부와 금융위, 금감원으로 이루어지는 삼축체계, 감독의 삼축체계를 이축체계로 단순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이축 체계에서 사축 체계로 간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는 말이 되는데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삼축 체계에서 사축 체계로 전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재정경제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그 감독이나 아니면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법령의 재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의 이 금융위원회 시스템 하에서도 세 개의 기관이 각각 감독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편 과정에서 이것이 다시 4개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금소원 때문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기면서 결국 감독 당국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그 금융 상품의 영업 과정을 감독할 것이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면은 금융 상품 영업과 그 뒤에 백오피스에서의 문제를 정확하게 칼로 잘라내지 마이크로한 시점에서 잘라내가지고 이거를 구분을 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ELS라는 상품이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이 상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틀림없이 어떤 부분은 즉 그 텔러들이 이거를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의 내부를 보면 이 자금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백오피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틀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두 기관이 다 즉 두 개의 감독당국,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같이 이 문제에 감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감독 당국이 동시에 검사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우려에 대해서 지금 그런 우려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그 지향하는 바잖아요. 소비자 권익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만드는 건데 이런 금융회사들의 걱정, 시어머니가 둘이 경쟁을 한다?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첩된 검사가 불가피하게 되겠죠. 적어도 4개 기관이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사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중복 검사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예. 저는 있고 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 감독을 하는 검사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정책적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동일한 사안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금감원과 때문에 금소원이 예, 금감원과 금소원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목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검사는 또 불가피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도 또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경제부라고 얘기하면 재정경제부는 그동안에도 공공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에 대해서 공문위를 통해서 이제 감시를 해왔었죠.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산업은행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무관에게 자신들의 이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조직 구조는 왜 필요한지, 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지를 1년 내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면서. 산업은행에서 네. 재정경제부에 기획재정부에 예. 그러고 나면 1년 지나면 그 시할머니가 또 바뀌는 바뀌어요, 거예요. 담당이. 그러면 또 하게 돼. 이러한 이제 어떤 얼핏 보기에는 어떤 비효율적인 이러한 혹은 규제 부담이 늘어나는 그러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이한 정책 목표를 가진 기관들이 네. 상이한 관점에서 사안을 검사하고 제재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검사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필요하지만 당한다고 표현이 좀 있겠습니다. 검사를 당하는 금융회사들은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금소원은 어떤 부분을 가장 치중할까요? 앞으로 금융소비자본이 새로 생기는데 특별하게.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과거의 금융 관련 사고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아까 ELS 설명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불안전 판매와 관련된 불안전 부분 판매.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금융기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시하고 사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했던 것도 사실이죠. 실제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실적을 우선한 그런 강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아무래도 감독을 진행하게 되겠죠.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이렇게 딱 완전히 구분되는 게 아니니까.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감독 당국의 특성상 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면서 사실 이번 그 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정하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인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소비자 그동안의 보호원이? 금융 사고를 생각해 본다라고 예. 한다면 말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는 중시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세웠고 그것을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 정부나 아니면 금융기관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그 같이 움직여줘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잘 걸러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금소원에 신설되는 게 중요하고 또 신설되는 금소원과 남게 되는 금감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금감원과 뭐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기는 뭐 기타 공공기관이라 하면 좀 일반 공공기관 조금 더 다른 의미죠. 뭐 공공기관이 한 3종류가 있으니까요. 공기업이 있고 공기업. 그다음에 준정부기관이 있고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다릅니까? 중요한데 지금과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근데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농업, 광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당장에 그들과 동일한 어떤 평균적인 대우를 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현재 금감원에 그것에 속하지 않은 2009년에 해제가 됐었거든요. 금감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년 후에 해제가 됐는데 당시와 비교해 그래서
지금의 현재 금감원 직원들의 예를 들어서 성과급이라든가 성과급의 어떤 비중, 성과급을 본봉의 몇 %로 할 것이냐는 공원위의 평가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게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 당장 이제 제약이 가해지고 그다음에 성과급.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연수 같은 것에도 해외 연수, 해외 연수. 기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 지금 중요한 게 의료비 아니겠습니까? 건강진단에 관한 그러니까 복지의 대표적인 예. 직원복지와 관련한 대표적인 건데 이러한 것 모든 것이 현재 일반적인 현재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에 비해서 현재 금감원이 좀 나은 대우를 아마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 대우가 조금 아무래도 안 좋아질 그것이 우려가 안 있다. 좋아질 우려가 그래서 분명히 지금 시위를 있는 하는 것이. 거군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쭉 얘기를 한 것처럼 그 강력한 금감원의 권한이라는 것은 현장 검사권에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금융위보다도 금감원이 금융회사에게는 훨씬 강력한 존재인데 그것의 어떤 수단은 현장 검사권입니다. 그 현장 검사권의 상당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훨씬 강력하게 많은 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가는 것이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다 분리 독립된 그러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보호 기능이요. 예, 네. 파생 상품을 통해서 2008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회사는 강자이고 개인이나 기업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라든가 상품의 구조라든가 이것을 이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비이자 수익을 올린다는 명분으로 금융회사들이 팔았고 그것이 이제 키코 사태라든가 뭐 스노우볼이라든가 피봇이라든가 DLF라든가 숱하게 최소 1조 원 이상 이렇게 사건이 날 때마다 키코 같은 경우는 약 2조에서 3조 원 정도 이런 피해가 났던 이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고요.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단순히 파생 상품에 대해서만 상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요구권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소비자의 권한. 가령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 중도금 대출을 주택 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섭니다. 그래서 떼일 염려가 전혀 없어요. 소비자는 보증료도 지불을 합니다. 네. 근데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비싼 금리를 시중은행이 소비자에게 부과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납니다. 바로 이러한 금리 인하 요구권까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당연히 저는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능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강화될 수 그렇게 있다. 되면 그러면 금융회사에서는 금감원보다도 더욱 두려운 존재가 금융소비자 보호원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권한이 그러한 인력 권한이 나눠지는 나눠지니까. 것이니까 반발이 있는 거죠. 혹시 처우와 함께 공공기관으로 보면. 지정되면 이 독립성이 침해된다 이런 그런 우려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07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한번 지정된 적이 있고 그것이 2009년에 해제가 됐는데요. 2009년에 해제될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독립성. 지적을 예.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의 부분이나 아니면 조직과 관련된 부분의 통제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고삐를 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금융감독원이 그러면은 지금 그러한 그 제한이 없는 상태, 즉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립권은 제대로 유지되었느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현재. 거죠. 예. 어떤 의미로는 그 지난 정부가 있었을 때 금융감독원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행동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 독립성에 대해서 이것이 위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그 금감원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번에 지정한 거는 저는 좀 뜬금없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금융감독 개편 논의, 전체 정부 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개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상관이 사실은 없는 조치거든요. 공공기관 지정하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징계성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 저축은행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는 분명하게 이 설명을 사실은 해줘야 됩니다. 왜 이번 공공기관으로 기타 지정하려고 하는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왜 금융감독에 있어서 개선인 것인지 왜 지금 바뀐 체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벌칙성 조치를 가하면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발하는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생각이 되는 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현재 산업은행은 이미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재정경제부의 이제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금융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산업은행은 예전에 본래 기재부 산하에 있던 게 금융위로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산업은행을 저는 재정경제부로 돌려주는 것이 저는 아무래도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그대로 금융위에 놓는 방식으로 왜냐하면은 재정경제부는 공훈위를 통해서 이 금융감독원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니까 이런 식의 것이 혹시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왜 생각을 공공기관에 합니다. 돼야 하느냐. 지금 금감원에서 왜 노조원이 지정을 지시를 하느냐. 하니까. 이번 금융조직 개편이 1월 초에 목표한 대로 출범하려면 정부 조직법 바뀌어야죠. 많은 법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금감위 신설이 내년 1월 초 불과 뭐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거 이뤄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야당 입장에서 이거를 끝까지 반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그때는 1월에 개시되는 거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제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진행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할 때는 상임위의 심의를 180일을 거쳐야 되고 6개월.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90일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 부의에 60일을 추가해서 이제 심의하는 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빠르게 흐름 그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2026년 4월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그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더라도 갈 경우에 패스트트랙으로 갈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월에 이 부분을 완전히 다 완성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안도 뭔가 수정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금융감독 조직 개편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지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건데 금융회사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